유사성의 영향력.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유난히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된 바 있다. 그 첫 번째 조건은 상황의 불확실성이었다. 상황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예를 통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해졌다.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조건을 소개하겠다. 그것은 다름 아닌 유사성의 조건이다. 즉 사회적 증거의 영향력은 우리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. 최근에 TV 광고에서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의 증언이 갑작스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. 광고인들은 제품의 시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의 시청자들에게 자기 제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도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또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. 그래서 그들이 팔려고 하는 제품이 청량 음료이든 두통약이든 혹은 세제이든 상관없이 김철수 또는 이영자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. 그러나 유사성 조건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보다 강력한 증거를 위하여 먼저 수년 전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행해진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자. 이들 심리학자들은 맨해튼의 시내 중심가의 곳곳에 일부러 봉투를 떨어뜨려 놓은 다음 사람들이 이 봉투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하였다. 봉투 속에는 지갑이 들어 있었는데 지갑에는 현금 20달러와 지갑의 주인을 알리는 각종 증명서가 들어 있었다. 이들 내용물과 함께 봉투에는 한 장의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그 지갑을 주운 사람이 지갑의 원래 주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. 다시 말해서 이 지갑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분실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었다. 편지의 내용은 우연하게 지갑을 주게 되었는데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는 요지였다. 이런 정황으로 봐서 두 번째로 지갑을 주게 된 사람은 이 지갑을 먼저 주운 사람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우체국으로 가다가 지갑을 재차 분실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 연구자들은 두 번째로 지갑을 주운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지갑을 주운 사람의 호의를 뒤따라서 그 지갑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가를 알고 싶어 했다. 그러나 연구자들은 봉투 안의 편지 내용을 일부 변형시켜서 절반은 평범한 영어를 사용하여 그 편지가 보통의 미국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,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문법에 어긋난 영어를 사용하여 그 편지가 아마도 외국인이거나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동봉하였다.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지갑을 주운 사람이 두 번째로 지갑을 주운 사람과 비슷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지갑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연구자들은 관심을 집중했다. 실험의 결과는 너무도 분명했다. 첫 번째로 지갑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에는 두 번째로 지갑을 발견한 사람들의 33%만이 지갑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지만 첫 번째로 주운 사람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비율이 70%에 달했다. 이 실험은 사회적 증거의 영향력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할 때 더욱 강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. 특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곤 한다. 이러한 경향은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적용된다. 학교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도 또래가 리더로 나설 때의 효과가 더 지속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. 다른 실험에서는 얌전하게 치과 치료를 받는 내용의 영화를 보여주었을 때 자기 또래의 아이가 주인공인 영화를 본 아이들이 치과에 가는 것을 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. 이런 결과를 몇 년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. 몇 년 전에 나는 나의 아들 크리스가 느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. 내가 사는 애리조나에는 뒷뜰에 수영장을 갖춘 집들이 유난히 많다.
하지만 슬프게도 해마다 몇 명의 어린아이들이 자기 집 수영장에 빠져 익사하곤 하였다.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크리스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.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. 그것은 크리스가 물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었다. 그 아이는 물을 좋아했다. 하지만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어르고 핀잔을 주어도 튜브가 없이는 수영장에 들어가려 들지 않았다. 2개월을 아무 진전 없이 보내고 난 후에 나는 제자 한 명에게 도움을 청했다. 구조 요원이자 수영 강사였던 그의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나처럼 실패하고 말았다. 튜브 밖으로 한 번만 나와보라는 시도조차 크리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. 이즈음 크리스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캠프에 다니는 중이었다. 그런데 캠프 활동 중에 커다란 수영장에서 놀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녀석은 그 활동을 결사적으로 거부하였다. 나의 제자가 크리스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난 직후 어느 날 나는 캠프로 크리스를 데리러 갔다가 다이빙 보드에서 펄쩍 뛰어 수영장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녀석을 보고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. 나는 공포에 질려 녀석을 구하려고 신발을 벗기 시작했는데 녀석의 머리가 물 위로 떠오르더니 수영장 옆으로 안전하게 헤엄을 쳐가는 것이었다. 나는 한 손에 신발을 움켜잡은 채 뛰어가 녀석을 맞이했다. 크리스, 너 수영할 줄 아는구나. 수영할 줄 알아? 내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. 네. 녀석은 태연스럽게 대답했다. 오늘 배웠어요. 대단해. 정말 대단하다. 나는 과장된 손짓까지 동원하여 나의 감탄을 표현하였다. 그런데 오늘은 왜 튜브를 끼지 않았니? 크리스는 양말을 적셔가며 신발을 흔들어댈 정도로 흥분한 아버지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. 난 5살이에요. 토미도 5살이고요. 그런데 토미는 튜브 없이도 수영을 할 줄 알아요. 그러니까 나도 못할 이유가 없어요.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욕해주고 싶은 기분이었다. 당연히 크리스에게는 180cm가 넘는 청년보다 친구 토미가 그에게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.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하여 토미의 수영 솜씨를 활용하고자 했더라면 짜증스러운 몇 개월간을 보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. 그 캠프에 가서 토미가 수영을 잘하는 걸 확인한 후에 그의 부모와 상의해서 그 두 아이를 우리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 간단했을 것이다. 당연히 그날 이후로 크리스는 더 이상 고무 튜브를 사용하지 않았다.